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제가 평발의 증상, 진단,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은 저희가 족부정형외과 내에서 발의 모양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발은 아치가 낮은 발이고 오목발은 아치가 높은 발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낮아지게 되면 발등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등에 있는 관절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쪽에 요 살이 늘어나는 힘을 받으면서 발바닥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발이 제대로 발목을 받치지를 못하니까 발목의 내측과 외측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뒤꿈치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발이 있으면 발과 발목이 전체적으로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발과 발목이 전체적으로 다 아파요. 보통 이제 저한테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초진기록지라는 거를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아픈 곳을 색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초진기록지를 보여줄 때 발이 막 전체적으로 발과 발목을 다 색칠을 해 놓으신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은 평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발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엑스레이를 저희가 좀 찍어보고요. 그리고 CT를 찍어서 이러한 평발의 모양이 뼈에 그러니까 엑스레이와 CT가 뭐가 다르냐면 엑스레이는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보는 거죠. 이 숲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아치가 무너진 모양이다. 발이 숲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하는 거고 CT는 이런 모양이 왜 나왔을까를 각각의 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의 모양이 안 좋아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와 MRI를 저희가 찍어봐요. 초음파 또는 MRI를요. 이유는 발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연부 조직이라든지 연부조직인데 인대 힘줄을 말하는 겁니다. 연골의 손상, 발목 내부에 있는 연골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실제로 발이 무너져서 걷는지를 보는 조각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평발의 치료는 일단은 비수술이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외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발이라는 거는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과 발목에 전반적인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발의 모양을 교정해주는 치료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주사치료든 체해 충격파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의 모양을 교정을 하는 게 수술 외쪽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깔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의 모양에 맞춰서 아치를 이 환자 이제 발이 외측으로 틀어지면서 내측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증상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아치를 받쳐주면서 모양을 교정을 해주면 발의 모양이 교정이 되면서 환자의 불편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깔창을 보면 안쪽이 높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 힘줄 환자분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평발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킬레스가 짧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주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깔창을 신기면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한 70에서 80%는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가 이제 비술적인 치료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발 환자도 수술은 있지만 이러한 수술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되면 평발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발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끌고 갈 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환자한테는 수술을 권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거의 다 저한테 또 물어봐요. 평발도 수술이 있어요? 평발도 교정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술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평발 수술의 원리는 발의 골격의 모양을 일단은 바꿔야 돼요.
저희가 집이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커튼, 가구, 침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발과 발목의 인대와 힘줄에 해당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큰 골격을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이 발의 뼈, 골격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양을 바꾸려면 일단 기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발의 골격의 모양을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 골격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뼈를 잘라서 바꿀 거냐 아니면 관절을 붙이면서 바꿀 거냐에 따라서 수술이 나눠져요. 그래서 절골 수술은 뼈를 잘라서 바꾸는 거고 관절 유합 수술은 뼈를 붙이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연부 조직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바뀐 골격의 모양에 맞춰서 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힘줄과 인대를 다시 한번 교정해 주는 거죠. 대부분 평발 환자분들은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서 발의 모양을 교정해 놓으면 이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을 저희가 연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힘줄을 이전해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치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쪽에 있는 아치를 원래 받쳐주는 원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정상적으로 아치를 받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인대나 힘줄이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격을 바꿔줬다고 해서 인대나 힘줄까지 다 정상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해진 또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인대나 힘줄을 대신을 해서 그 역할을 할 힘줄을 하나 더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힘줄 이전 수술이 대부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의 아치가 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 원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환자분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발의 병적인 모양을 교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평발의 병적인 모양, 아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옆에서 봤을 때. 물론 이거를 교정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조금 더 자세히 환자분의 발의 모양을 보면 뒤꿈치가 이 종아리뼈에 대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발의 앞쪽 부분이 외측으로 나와 있어서 환자분들이 걸을 때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빠져 있는 거를 후족부 외반,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서 팔자걸음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전족부 외전,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아치가 무너지는 거를 저희가 무너지는 종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환자분들이 평발의 병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든요. 뼈를 절골하든 관절을 붙이든 인대와 힘줄을 이동을 하든 이 세 가지를 교정할 수만 있으면 평발을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고쳐야 되는 한 가지를 꼽아주세요. 또는 모든 평발에 공통적으로 있는 변형이 있어서 꼭 고쳐야 되는 거를 꼽아주세요 라고 하면 후족부 외반입니다. 우리가 기둥 중에서도 힘을 진짜 많이 받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격을 바꾸는 게 제가 아까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벽으로 치면 양 사이드에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네 곳, 네모난 집이라고 하면요.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 네 곳의 기둥에 해당되는 게 후족부 외반입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가 밖으로 꺾인 거를 교정을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환자의 변형이 또 좀 다양해요. 어떤 분은 후족부 외반이 있으면서 전족부 외전이 심하고 어떤 분은 후족부 외반이 있으면서 아치만 무너져 있고 이런 게 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은 어떤 게 있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뼈를 교정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뼈를 교정하는 수술에 따라서 교정력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변형이 심하지 않은데, 나이가 젊어. 그래서 기능을 많이 보존을 해야 돼. 그러면 저희가 절골 수술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자가 뒤꿈치가 외반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가운데 선에 최대한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 뼈를 잘라서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 뼈 안쪽에만 나사를 고정을 하는 게 뼈를 절골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교정력이 크지만 관절의 기능이 없어지는 관절 유압 수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인대가 헐렁하다고 그랬잖아요. 인대가 헐렁해지는 게 평발이 생기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인대가 헐렁해지면 관절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저희가 뼈의 모양을 바뀌어도 관절에서 흔들리는 게 있어서 사실은 교정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뼈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서 관절을 그 모양으로 붙여버리면 얘는 더 이상 더 흔들리지도 않고 교정력이 아주 커지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정력이 크지만 관절의 기능이 없어지는 관절 유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절골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요. 수술에 따른 교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평발의 변형이 크지 않으면 당연히 기능을 보존하는 절골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평발의 변형이 커도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런 환자한테 관절 유압 수술을 해놓으면 30년, 40년 지나면 주변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변형이 커도 저희가 관절 유압 수술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절골 수술을 선택을 하고요. 평발의 변형이 큰데 나이가 50대 이후예요. 그래서 유압 수술을 해도 향후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관절 유압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자기 관절을 굳히고 싶겠어요. 의사도 그 수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변형이 크지 않으면 절골 수술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발의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단을 해서 변형을 키우지 않고 와서 수술을 하는 것이 평발 수술은 되게 중요해요. 평발의 변형이 크면 수술이 더 커지고 기능 소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평발과 이렇게 완전히 심하게 무너져서 발의 중앙이 막 땅바닥을 뚫고 나갈 것 같은 이런 평발은 치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이 더 치료도 심하게 해야 되고 환자의 발도 수술 후에 더 뻣뻣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평발의 병적인 모양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 발의 앞쪽이 외측으로 빠지는 전족부 외전, 발의 뒤꿈치가 외축으로 빠지는 후족부 외반, 그리고 아치가 무너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절골 수술 중에서도 내측주 안정화 수술입니다. 그래서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꿔서 평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크게 내측주 안정화 수술과 외측주 연장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적용하는 환자들이.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아치가 무너지는 게 중심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후족부 외반이 있으면서 아치가 무너지는데 전족부 외반은 크지 않은 거예요. 이런 환자한테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아치를 바로 직접적으로 세워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직접적으로 어떤 수술이 어떤 걸 더 잘 교정하는지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지는 거죠. 후족부 외반은 공통적으로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꾸는 종골절골 수술을 하면서 무너지는 아치는 장무지 굴곡근을 이용해서 아치를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외측주 연장 수술은 후족부가 외반이 되어 있으면서 전족부가 밖으로 꺾여져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런 후족부 외반은 이런 환자한테는 후족부 외반은 종골절골 수술을 하면서 전족부가 외전되어 있는 거는 뼈를 잘라서 여기 사이에 뼈를 끼워서 여기를 늘려주게 되면 발이 이렇게 돼 있다가 싹 안쪽으로 도는 거죠. 외측으로 돼 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의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의 절골 수술은 다양하고 평발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에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아치가 무너지는 게 중심인 환자한테서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전족부 외전이 심하지 않은 환자한테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족부 외반이 있으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게 중심인 환자한테 내측조 안정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꿈치를 잘라서 안쪽으로 밀어 넣고 나사를 넣는 종골절골 수술에 더해서 장무지 굴곡건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힘줄이 있어요. 우리가 힘줄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떼다 쓰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을 엄지발가락 근위부에, 1중족골 근위부에 넣어줘서 아치를 받쳐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모식도를 다시 보시면 이게 평발 환자예요.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관절이 요 관절 요 끝과 요 끝이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관절이 무너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환자는 뼈를 절골을 해서 내측으로 밀고 나사를 넣어요. 그리고 장무지 굴곡건을 1중족골의 기저부에다가 심어줘서 아치를 빡 받쳐주면 이 무너진 관절이 바로 서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높이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측조 안정화 수술을 하면 아치를 세우면서 아치를 세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조 안정화 수술의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 아치 무너져 있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띄어져 있는 이 삼각형 아치가 완전히 낮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내측으로 이동을 해주는 종골의 절골 수술을 하면서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1중족골 기저부에 연결을 해줬더니 아치가 이렇게 쓰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관절을 보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끝과 끝이 맞지 않고 무너졌던 관절이 바로 서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조 안정화 수술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수술입니다. 이유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모양에 과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발 환자를 수술할 때 저희가 평발을 너무 과교정하게 되면 평발을 너무 과교정하게 되면 아치가 완전히 너무 높아져서 발의 외측만 닿게 돼요. 이거를 항상 평발 교정 수술할 때는 저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이라는 수술 제가 아까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수술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과교정하게 되면 발이 이렇게 꺾이면서 아치는 높지만 바깥쪽으로만 디디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장무지 굴곡건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평발을 교정을 하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에서 힘줄이 받쳐주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줄을 이전을 해서 원래 아치를 올리는 인대와 힘줄을 보강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 옆에서 보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거죠. 이 굽히는 힘줄을 쓰다 보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발가락이 이렇게 아래로는 내려가는데 엄지발가락이 끝마디가 이렇게 구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발가락으로 종이를 짚는다든지 수건을 짚는다든지 또는 리모컨을 누르는 등의 이러한 조작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 환자한테는 사실은 쓰기 어려운 수술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이 평발이라는 환자를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수술을 하나 잘 살펴보면 잘 못 걷고 못 쓰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라톤을 4시간 30분 만에, 뭐 일반인은 4시간 30분도 되게 좋은 스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시간 30분 만에 뛰는데 이거를 4시간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평발 교정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운동선수가 더 운동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걷는 환자를 걷게 하려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의 이 엄지발가락을 내리는 이 작은 기능을 희생해서라도 환자가 잘 걸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무지 굴곡건은 희생을 해도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 힘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힘줄을 이용을 해서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측조 안정화 수술을 제가 실제로 수술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세 여자 환자였고요. 취직을 했는데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발바닥하고 발목 내외측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상 서 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을 보면
전족부에 외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하지 않고요.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이면서 발이 내측으로 무너지는, 그러니까 후족부 외반과 무너지는 아치가 심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엑스레이를 봐도 아치가 무너져 있고요. 안 아픈 쪽에 비해서 아픈 쪽에 아치 면적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쪽 발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아치가 주된 통증의 원인이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걸음 동영상을 보면 이 오른쪽이 저희가 수술하는 쪽인데 뒤에서 보면 여기가 무너져요. 안쪽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주올 때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뒤에서 보면 걸을 때 안쪽이 무너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렇게 무너지면서 걸으니까 발바닥도 오래 서 있으면 아프고 오래 걸으면 아프고 발이 무너지니까 발목 내 외측도 1시간 이상 걷다 보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아픈 거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사실 이 환자는 호전이 없었어요. 근데 20세 여자 환자는 비수술적인 치료의 근본이 깔창인데 저희가 20세 여자 환자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한테 너 깔창에 들어가는 운동화, 막 아식스, 뉴발란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운동화만 신어라. 그럼 당연히 안 하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이 환자는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을 계획을 했고 아치가 무너지면서 걷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기본적으로 후족부 외반을 교정하는 것은 뼈의 절골 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뼈를 잘라서 안쪽으로 밀고 나사를 넣는 수술을 했고요.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떼서 1중족골의 아래쪽에 넣어줘서 이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이전해서 아치를 올려주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평발 환자의 대부분의 아킬레스가 짧기 때문에 아킬레스를 연장하는 비복근의 근막 절제 수술을 발목 내측에 해줬고요. 이러한 수술은 마취는 무릎 아래쪽으로만 마취하고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반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요. 한 달 반 재활해서 총 3달의 안전가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1년째 이제 수술 전에 있었던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수술 전후를 보시면 무너졌던 아치가 바짝 서는 게 보이면서 후족부 외반이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교정을 했지만 전족부 외전도 따라서 같이 교정이 된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수술 전에 무너졌던 아치가 누가 봐도 볼록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조각검사상에서도 수술 전에 작았던 아치 면적이 많이 커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걷는 모습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 발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내측이 무너지면서 걷는 게 확인이 되죠. 수술 후에 이 오른쪽 발 보면 일단 걷는 속도도 다르고 아치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아치가 유지가 되면서 걷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발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이 있는 병입니다. 평발은 생각보다 발과 발목의 전체적인 통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평발의 수술은 다양하지만 그 교정력이 수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이 크고 환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발을 더 뻣뻣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수술일수록 저희가 환자가 수술한 뒤에 뻣뻣하니까 불편하죠. 하지만 교정력이 커요. 발을 부드럽게 하면서 뼈의 모양만 교정하는 절골 수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 후에 발이 부드러우니까 편한 대신에 교정력은 작아요. 그래서 평발이 진행하기 전에 빠르게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골 수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발 환자가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수술이지만 변형의 교정 정도는 약한데 기능 보전이 가능한 게 맞고요. 변형이 심하지 않고 아치가 무너지는 변형이 주된 변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측주 안정화 수술, 절골 수술일 때 할 때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해볼 수 있는데 절골 수술의 일종이죠.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을 하면서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1중족골 내측으로 이전을 해서
아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발로 인한 통증은 생각보다 크고 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저희가 손상으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행복하게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손상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발목 관절은 외상 후 관절염이 잘 온다고 해서 저의 부상도 추후 외상 후 관절염의 위험이 높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절염 걱정 때문에 많이 걷거나 스포츠 활동하는 것도 겁나고 발목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발목 골절이 있는 다음에 발목 골절 후에 관절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환자한테서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관절 내 발목 골절은 관절 내 골절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발목 골절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나 운동 못하는 거냐?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동을 못하게 되면 살이 찝니다.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운동할 때만 발목을 많이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발목에 부담이 가는 게 문제일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게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인생에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못하고 발목 골절이 있고 나서 관절염 때문에 평생을 걱정을 안고 산다면 차라리 그런 걱정 없이 쓰고 싶은 거 막 쓰고 발목 관절염이 생겼을 때 수술 한번 딱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미리 오지도 않을 이미 오지 않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을 저희가 즐겁게 사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는 저는 꼭 물어봐요. 그래서 환자분이 발목을 많이 쓰는 운동, 축구, 테니스, 탁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환자분한테 그런 운동을 할 때에는 발목에 테이핑을 많이 하시던지 발목 보호대를 해서 발목을 꼭 보호하고 하시고 그 운동 후에 저희가 냉찜질이라든지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게 하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헬스장 가서 내가 러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난 러닝이 너무 좋아. 내 인생에 러닝은 뺄 수 없는 종목이야. 라면 러닝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이 보여서 러닝을 했어요. 그런 거라면 자전거를 타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다고 근데 의사가 환자한테 발목 골절이 있는데 당신은 관절염에 대한 위험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 지금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설명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워낙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보를 이제 자유롭게 들으시니까 또 이러한 걱정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의사 말씀을 잘 듣고 의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이게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인터넷 정보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그래도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쓰신 글들은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말 잘 되신 분들 또는 정말 안 되신 분들 요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소수의 분들이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들의 양을 살펴보면 마치 이 수술을 하면 실패가 더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안 된 글들만 많이 있으니까. 잘 되신 분들은 댓글 정도 달까? 저는 그 수술에도 좀 좋아졌는데요, 하지? 잘 되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실 때에는 객관적으로 보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지 환자분들이 내가 쓴 글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글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병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다면 선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 소스가 어딘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의사분이랑 상의하면서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게님 질문이 거의 다네요. 비골 단순골절과 경비인대 손상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관절염의 위험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치셨을 때 저희가 연골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희가 골절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그리고 인대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골의 단순골절 플레이트 수술 후에도 다리 길이가 틀려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양쪽 복숭아뼈의 위치가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 골절을 잘 맞추면요. 단지 플레이트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트 제거하면은 대부분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스트레칭 시에 발등을 무릎 쪽으로 당기는 동작에서 발목 관절이 찝힌 듯한 느낌이 난다. 이거는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데 만약에 거기에 찝힐 이유가 없는데 찝히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뼈가 부딪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답을 들으시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재활로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평발인데 아마 발에 굳은 살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가 사실은 이제 평발이 되면 저희가 발이라는 건 항상 디디잖아요. 근데 디딜 때 발바닥에 압력이 항상 가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곳은 피부가 단단해집니다. 굳은 살이 생겨요. 자기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내는 보호작용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발바닥 살이 딱딱해지면 디딜 때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아파요. 그래서 이 굳은 살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굳은 살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걷는데 많이 걷는다고 해서 다 굳은 살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요? 이유는 발바닥 살의 질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의 모양이 좋고 균형 감각이 좋아서 한쪽으로만 너무 디딘다 싶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균형 감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좀 디디고 걷다가 또 그곳으로 디디고 걷고 이렇게 발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골고루 압력이 전달이 되면서 굳은 살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발의 모양이 안 좋으면 이러한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디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굳은 살이 생기죠. 그래서 요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발이 있으면서 굳은 살이 있으시다면 먼저 발에 대해서 깔창을 해서 발의 모양을 교정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잡고 발바닥에 있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람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발의 외측 부분이 아파서 발목 보호대를 하고 생활하고 있대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발의 안쪽이 항상 닳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평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신발을 보면 평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이라는 거는 아치가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내측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발의 안쪽으로 힘이 많이 가니까 신발을 할 때 발의 안쪽이 많이 닳아요. 발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이 균형을 못 잡으면 안쪽은 살과 힘줄이 터져요. 왜냐하면 그 늘어나는 힘을 견디질 못해서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바깥쪽은 뼈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부딪히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에 왜 조금만 서 있으면 또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발목에 외측 통증이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발의 발의 안쪽이 닳고 발목에 외측의 통증이 있으면 블람님은 알고 오신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평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깔창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해보시고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아프시면 병원에 한번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님 뭐 이렇게 뵈면 되죠. 근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재활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냐? 요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요나님 같은 경우에는 굳은 살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잡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발로 서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이 안 잡히면 바로 다시 또 두 발로 디뎠다가 또 한 발로 서고,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계속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균형 잡는 운동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바닥에 있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쇼풋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발을 이렇게 움츠려들여서 발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쇼풋 엑서사이즈인데요. 아치를 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발가락에 있는 근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보면 수건 잡는 운동, 볼펜 잡는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또 유튜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질문은 더 들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좀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평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 모양을 바꾸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러한 평발 치료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절골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절 유합 수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텐데 평발 수술은 저희가 수술에 따라서 교정력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교정력 근데 또 어느 정도는 교정이 돼야 환자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정도가 1, 2, 3, 4라고 있으면 4가 더 큰 거고 1이 제일 작은 거 제일 조금 무너진 거라고 하면 저희가 적어도 1까지는 만들어야 환자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4에서 오면 4인 환자가 오면 3단계를 저희가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인 환자가 오면 1단계만 좋아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4인 환자를 수술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 결과도 똑같이 1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4에서 1로 만드는 게 수술도 힘들고 환자가 느끼는 것도 발 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전보다는 좋아졌으니까 만족하시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에는 수술의 과정, 재활의 과정이 4에서 1로 가는 것보다 2에서 1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재활도 빠르고 결과도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평발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발은 변형이 진행하는 질환이거든요. 저희가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은 모든 걸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평발은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이고 체중으로 누르잖아요. 체중이 중력을 받아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쓰고 쓰다 보면은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에서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 수술이 필요하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수술의 결과가 좋고 과정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은 나는 빨리 수술을 해야지. 처음부터 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냐. 진행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인대나 힘줄이 상해서 얘가 더 무너지는 거잖아요.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발의 비수술적인 치료의 근본 원리는, 근본 기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치를 받치는 깔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창을 잘 쓰면 아치가 더 무너지질 않겠죠? 그러면 또 진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관리가 들어간 거죠. 비수술적인 치료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통증만 없으면 끌어봐도 충분히 되고요. 그게 아니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무섭고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신 거는 저도 충분히 알지만 평발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평발 구분법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발의 곽영재님이요. 평발의 구분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발이 어느 정도나 무너져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를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가 무너진, 이렇게 발이 완전히, 옆에서 봤을 때 발이 완전히 아치가 무너져서 제가 손으로 움직이면 아치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이건 유연성 평발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손으로 아무리 구부려도 아치가 만들어지질 않으면 이거를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까치발을 하잖아요. 까치발 했을 때 평발 환자가 아치가 만들어지면 유연성 평발. 까치발 했을 때 또 아치가 평평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 시간 50분 동안 평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평발의 수술적 치료 그리고 내측주 안정화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원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비욘디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평발 환자분들 또는 내가 평발이라고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평발용 깔창이 좋다고 해서 사서 신고 다녀보니 너무 푹신거린다. 그럼 이거는 좋은 깔창이 아니에요. 평발용 깔창은요. 루루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 좀 단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너무 푹신푹신거리면 발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에 맞춰서 아치가 볼록한 형태가 있으면서 걔가 좀 단단하게 아치를 받쳐줘야 환자분들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루루님은 평발용 깔창을 다른 거를 좀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